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드디어 아시아팟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아시아팟 100회 특집으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아시아와 연대하기는 이미 99편에 나갔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아시아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아팟의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종 저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이신 정재원 국민대학교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다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영중이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벌써 100회라니까 네.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네. 전 좀 아쉽긴 한데 심유 선생님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울면서 진행해야 되는 그 흥을 지금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들썩들썩. 네. 네. 정 선생님 저기 예, 국민대 하죠. 국민대 정원 이제 포기죠. 빠져서. 얼굴이 다른 사람 됐네요. 네, 국민대 현진영으로 이제 똑같아요.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 닮은 꼴이 많네. 선생님 네. 랩으로 그러면 예? 아 이거 안 돼. 정재원고 재원고. 아 그게 있었군요. 네. 예, 아무튼 저도 비록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특집에 제가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 하실 거죠? 네. 우리 김영중 선생님 얼굴이 어두워지는 아니 더 하신다면 이제 새롭게 제가 네. 없이 줘봐요, 새롭게 줘봐요. 제대로 해야죠. 저희 제대로. 예. 저도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2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좀 잠시 숨을 고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정다운 선생님 처음 나오셨는데 그동안 모시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특별한 때 모시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학 연구자 정다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그 아시아팟을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 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님들을 모셔왔는데요. 연구자님들 사이에서 아시아팟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좀 민망해서 대놓고 못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100회니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연구자로서 아시아팟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의미는 뭔지 혹시 또 아시아팟에 출연하셨거나 들어보셨던 주변 연구자 선생님들이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전해주셔도 좋고요. 어때요,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뭐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예, 되게 솔직하시네요. 정말 솔직하시네요. 예, 정말 네. 솔직합니다. 예. 관심이 심지어 제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기로 좀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일부 아주 소수지만 네. 들어본 분들의 이제 평가를 좀 들어보면 좀 더 광고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비록 참여연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무게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시도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다소 주제가 무거울 수 있지만 그 각각 뭐 참여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고 유익한 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주제를 또 아시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특히 장점이 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포괄을 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조금 더 하여튼 또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네. 예, 그걸 좀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김영준 선생님 혹시 들으신 저도 사실 뭐 많이 듣지 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선생님의 평가를 주셔도 돼요. 네, 주변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의 인맥을 다 썼어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네. 막상 이제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문제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이제 연구자로서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을 한 두세 사람 읽는다 평균. 네, 물론 이제 정말 영향력 있고 좋은 논문이면 더 많이 앞으로 읽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일반 대중이 찾아오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연구자로서의 그 연구 기여도 있겠지만 그 연구 대상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됐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 그런 점에서는 들으시는 분도 또 뭐 좀 더 아쉬운 점도 있으셨겠지만 그 출연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구자 또는 활동가 분들에 네. 대한 걸 공유하는 그런 채널들이 아시아팟뿐만 아니라 좀 더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다운 선생님은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그 전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너무 솔직히 이번에 네. 섭외하면서 제가 리스트를 쫙 붙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네.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들어봤죠. 아, 네네. 저는 들어봤고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그러면 어떤 아, 못 아시아팟에서 들어봤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저는 들어본 네. 거는 없는데 선생님이 평가해 주시면 되죠. 뭐. 그러나 뭐 어찌 되었건 저는 이제 아시아팟을 평가를 감히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마른 땅에 네. 뿌린 100개 씨앗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하신 거예요, 정다운 갑자기 안 솔직해지시는 아니 이게 저는 근데 실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아시아라는 땅 네. 자체가 사실 국민은 있지만 시민은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되게 많이 했고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국가가 국민 간의 지나친 배타적 민족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유럽과 네. 같은 10년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면서 주변이나 상호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시민 간의 연대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북아시아만 보더라도 대부분 제가 보는 이제 그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면 냉전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중국 갔을 때는 지나친 민족주의 감정으로 다른 민족에 대해 완전히 포용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본에 갔을 때는 이제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가진 우익의 논리는 너무 무관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시아만 봤을 때도 아시아 시민이라는 의식이 너무 좀 먼 얘기처럼 들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시아 평화 시민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싹을 틔울 씨앗을 어쨌든 100번이나 던졌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성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선생님, 제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아시아팟의 그 알파 오메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그러니까요. 국민은 있는데 시민이 없다는 거는 진짜 이제 그 울림 있는 말 예, 같고 이건 사전에 준비를 안 했어도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게 많은 이슈에서 그게 그 지금 우리 고시버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맞습니다. 선별적인 관심, 선별적인 뭐 분노, 뭐 그런 연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주의라든가 국민 네. 국가 이런 틀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둘은 그 뭐가 되는데 잘 모셨죠 제가. 네, 아 진짜 이거 진짜 잘못하셨습니다. 그 백회를 네. 이렇게 관통하는 네. 진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들 좀 반성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분량 다 뽑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분량이 끝난 것 같아요. 아, 네. 특히나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는 서로 너무 미워하잖아요. 혐오하고 서로 민족끼리 약간 그러면서 또 더 강해지고 뭐랄까 민족주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지점도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아시아를 이해하기잖아요. 이제 이해한다는 게 이게 비단 무슨 학문적 이해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오늘 오신 분들은 연구자 선생님들이시니까 궁금한 거는 한국의 아시아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한번 짚어봐도 아시아팟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이제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지원 뭐 이런 거 아니면 국가적 이해관계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그 지역 연구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유행 또는 그 실질적인 경제 관계라든가 그런 수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특히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역 연구자의 그런 고민이라든가 그런 수적인 증가에 더불어서 질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굉장히 더디지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뭐 단점이라든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느리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얘기했던 그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쏠리면서 연구에 대한 그런 생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신남방 정책 예. 덕분에도 좀 많이 늘었다. 그쵸 이제 덕분에라는 것도 있지만 또 때문에라는 것도 있는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먹거리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먹을 것이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뭐 동남아 관련 연구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수적으로 굉장히 증가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경제학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그 뭐 FTA 뭐, 네네. 뭐 통상이랑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쪽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진출해서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실질적이고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둔 접근과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뭐 인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퇴행적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덩달아서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이자 또는 과제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 연구자 그 수 네네.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 증가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또 연구자 이건 수에 근데 있어서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문제만 아닌 것 같고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존립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같은 고민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 간 동남아 지역 연구자와 타 지역에 대한 연구자 뭐 이렇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소통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파탐에서 이제 많은 지역의 연구자분들을 모시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지만 또 특정 시점, 특정 지점에서는 또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한국 동남아 학회가 91년쯤에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30년 정도 된 거니까 기간이 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동남아 지역 쪽 발전이 하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동북아는 어때요, 정다운 선생님? 동북아 연구는 아시아 좀 연구요? 네.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다라고 저는 보지만, 근데 여전히 저는 서구가 바라보는 어떤 정착적 프레임에서 하나의 케이스로서 지역을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보다 옛날 과거에는 아시아 연구한다 그럼 대부분 뭐 미국에서 아시아 연구한 학자들이 영문책을 다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 급급했던 때도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엔 일본이 아무래도 아시아 연구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긴 그쵸. 했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란 틀이 모두 이제 근대 이후에 서구에서 만들어진 틀에서 형성된 거니까 그들의 아카데믹 틀을 벗어난 형태로 정착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 학문 자체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핵심인데, 그럼 아시아의 시각이나 특수성을 어떻게 지역학 중심으로 확장시키고 그러면서도 보편적 이론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아시아의 어떤 이제 특수성 같은 부분을 지역학적으로 확장시키는 데는 이게 대세다 혹은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아시아학이라는 언어로 좀 통칭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또 중국학 연구 역시 맥락이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학 연구자로서 중국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학의 비교 연구의 케이스로서의 중국을 보는 네, 경우가 네.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유라시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제가 이제 다 비슷하기도 할 것 앞에 두 같은데요. 선생님 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앙아시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 주로는 러시아고, 네. 러시아는 이게 아시아로 해야 될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가장 이제 연구가 또 그나마 안 돼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더 덧붙일 만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런 뭔가를 연구를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너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아시아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주제적으로 좀 살펴봐서 하고 싶은 거는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 그런 실질적인 경제 교류 뭐 혹은 뭐 시장 선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학문적으로도 이제 과도하게 정치학과 경제학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학문적으로 그럼 이제 사회학이나 인류학, 뭐 지리학으로 넓히는 그런 문제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좀 더 그 거대 담론 중심의 그런, 물론 아시아 곳곳이 이 기본적인 민주주의도 일반적인 민주주의도
그쵸. 달성이 되지 잘 안 않기 되고 때문에 있죠. 그런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조금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령 우리가 특히 이제 참여연대니까 이제 순수한 네. 그 우리가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좀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운동 사회 시민운동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제가 근데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그들 아시아 지역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환경 파괴를 한다든가 노동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뭐 인권의 네. 노동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야기한다든가 우리가 그 기업인으로서 혹은 뭐 또 잘 안 알려졌지만 뭐 코피노처럼 또 성산업이나 현지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착취 그런 은폐돼 있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남방 정책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뭐 사람 중심의 뭐 경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3P라 그러나요? 뭐 3P 뭐 네, 정도. 3P. 근데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인권 문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해봐야 그렇죠. 그쵸. 일시적인 뭐 ODA나 일시적인 어떤 그런 그 현지에서 기업이 살짝 뭐 사회적 공헌 그런 거 한다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앞에서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데 뒤에서는 그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멸시와 그런 착취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뭐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도 이게 확산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정치 경제 외에 좀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시아파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지점이 자료를 구하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단행본 구하기는 진짜 어렵고 논문들도 뭔가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논문들보다는 늘 경제 가치와 그렇죠. 네, 그런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지역들마다 찾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귀하게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을 진짜 많이 모실 수 있었던 게 전 아시아팟의 되게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젊은 연구자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현재 연구를 열심히 시작하신 연구자나 앞으로 아시아를 연구할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신지. 젊은 연구자 그러니까요. 네, 젊은 연구자 네. 대표.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자기 연구 영역에 갇히지 말고 경계를 넘는 게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여서 그렇기도 한데 아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연구하는 지역에 많이 매몰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주변을 못 보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학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한계를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중국이랑 아시아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의 틀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랑 중국을 이해하는 게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중국에 가서 보니까 내 시야가 다시 동북아시아에 매몰됐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14개 국경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네. 제 입장에서는 마치 한중 관계가 엄청나게 다 전부인 것처럼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세계사를 배울 때 서구 주연이고 중국 조연의 세계사를 기본으로 배웁니다. 네. 근데 석사 박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동서양 역사는 좀 안다. 그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오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사를 보니까 또 정주민의 역사, 로만 중국을 보고 이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목민족사를 오랑캐 역사로 그냥 배제시켜 버리니까 네.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라시아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연구 영역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계하는 게 핵심인 것 같다. 그래야만 포괄적이고 통찰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영역에 갇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와 실천의 균형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것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시아라는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늘 고민이거든요. 네, 그쵸. 그래도 연구자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밖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다, 현상이 이렇다라는 걸 넘어서 좀 뭔가 궁극적으로 아시아 평화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저는 있습니다. 고민이 좋으시네요, 선생님. 그래서 정지현 선생님 유라시아 쪽 하신 선생님하고 친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교류라도 하자.
핵심을 내가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그 다음 사람 어떻게 그게 지금 저희 지금 고민입니다. 선생님이 점점 선생님 말씀하시고 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네, 그래서 유라시아 쪽은 그러면 학자들이 지금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젊은 연구자들 자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요구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특히 이 아시아에서도 특히 또 소외된 지역들, 중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동도 그렇고 뭐 남아시아도 그렇고 사실 되게 많죠.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말 엄청 적극적인 어떤 그 후원을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지원을 해줘야 필요하다. 된다고. 그게 일단 그 어떤 방식인지는 뭐 사실 또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괜히 또 지원한다고 더 컨트롤하고 감독하고 또 지원금 주고 그거 갖고 또 생색내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될 수 있겠는데 이 지역 간의 연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치학, 경제학 같은 거 보편학과 지역학 혹은 지역 연구 간의 그런 균형 또 긴장 또 그리고 그런 것들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뭐 정치학 하시는 분이 케이스 스타디로 하나 띡 던져놓고 이게 중국학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네. 또 거꾸로 중국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파서 나머지 다른 보편학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관점이 결여된 그런 과도한 특성이 강조된 지역학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단시간에 힘들다면은 개개인들의 연구자들이 좀 바라는 것은 이제 여타 지역 연구 아까 김현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구자들과 그 지역 간의 어떤 주제별로 지역 간의 연구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편학과 지역학 간에 또 다른 지역의 주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갖고 김영준 선생님하고도 한번 해봤었는데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많이 깨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정대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지식인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더군다나 이 그 민주주의와 인권과 모든 그 시민사회가 문제가 있는 이들 아시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네요. 정말 실천을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 연구는 그러면 지금 동남아 연구자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도 별로 많이 늘지는 않은 거죠, 선생님? 뭐 그렇다고 타 지역 연구에 비해서 이렇게 수적으로 뭐 부족하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예. 그래서 꾸준히 그래도 뭐 젊은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는 건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보편 학문과 그 지역학 간의 이제 긴장과 균형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하면은 그 하나는 이제 그 지역 현지 학자들의 시각. 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구 중심적인 트레이닝과 그 분석 틀 이론을 가지고 그 현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필드 또는 이제 실험실로 이제 분석 대상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 이제 큰 보통 우리가 새 공원이 이렇게 하면은 새장 속에 갇혀 있잖아요. 네. 우리 가가지고 새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식의 그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굉장히 특수한 새 공원이 있는데 새 우리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들이 우리를 와서 구경하는 듯한 살짝 겁이 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의 전도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연구자로서도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즘 다른 지역학은 모르겠는데 동남아 지역학이 유럽이라든가 뭐 호주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뭐 지리적이라든가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적 지원들이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도 관련 연구소라든가 학과가 이제 기금 운영이 안 되면서 폐지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남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 연구자 그리고 동남아 학에 대한 투자 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그건 보면은 우리가 국제 학술지, 뭐 영어 논문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나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지식에 대한 폄하라든가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절하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내고 서로로부터 배울 것인가라는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역학을 연구하는 거는 겸손해지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그 말레이시아 학자가 이제 지역학을 연구하는 많은 외국 학자들이 훌륭하지만 이들이 다녀가는 것은 여행자와 같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그들은 우리를 잠시 보고 가는 그 여행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그 해외 연구자들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들은 또 그들로서의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류 특히 이제 비서구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현지의 그 연구 성과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얼핏 제가 들으면서 잠깐 하나만 좀 추가해도 될까요? 추가해봐요, 선생님. 그 중앙아시아 자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갑자기 중앙아시아 전문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전문가시죠. 하다 듣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세계사를 배우면 유럽사랑 이제 중국사, 살짝 일본사 빼놓고는 그게 다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중앙아시아라는 거는 거의 오랑캐, 야만인 그런 입장인데 중앙아시아 다 유목민은 아니지만 근데 유목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세 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른 관점에서 세계와 사회를 역사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멋진 진짜 뭔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한데 아시아를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뭔가 저쪽 유럽이나 저쪽 그 미국 이런 걸 공부하신 분보다 왠지 가난하게 느껴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연구자들은 괜히 내가 계속 가난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가치보다는 더 뭔가 다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아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같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앞으로 아시아팟이 뭔가를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네, 이후에도 또 하실 연구자 선생님들은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연구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이제 아시아팟 100회인데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하면서 마침내 아시아팟 100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헤어질 결심. 영어를 안 봤어요. 선생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트렌드를 못 따라 마침내 100회가 되어서 어쨌건 우리가 모두 젖어서 미안하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 100회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지역을 맞춰서 나오셨으니까 예. 지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씩 나누고 가면 좋겠어서요. 우선은 지금 제일 관심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선생님. 아시아에는 그거 말고도 참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긴 하는데요. 요 시간에 그것들을 조금만 짚어보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정재원 선생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요즘에 좀 뭐랄까 페북 같은 걸 보면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논쟁도 많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 아주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쟁점도 많고 논점도 많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무리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 전쟁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러시아가 했든 중국이 했든 미국이 했든 뭐 유럽이 했든 이 전쟁 자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부정의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게 뭐 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전장은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민간인 사망자 없죠. 당연히 그쪽에서 폭격을 네. 안 하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전 민간인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네. 침공이고 침략이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얘기하듯이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얘기했던 돈바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서 2014년 수련에서 뺏은 것이죠. 사실상. 근데 그거를 또 뭐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다 해서 이제 거기를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을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크림과 돈바스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뭐 헤르손이라든지 자포르지에라든지 심지어 최근에 오데사 등등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가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루브라 통용시키고 있고 러시아어 교육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쫓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이제 합병할 것을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네. 거기에 비록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뭐 서방이 도와주고 뭐 미국이 뒤에 있다고 하고 또 이 전쟁 자체에 분명히 러시아로서도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의 이제 그냥 구실에 불과했고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국가 자체에 대한 어쨌든 뭐 그 민족 혹은 국가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정말 소멸 내지는 뭐 완전한 합병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원래 기획이라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더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분명히 침략 전쟁이고 네. 그 성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전쟁이 종결되려면 영토를 반환해야 되고요. 그게 뭐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렇고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한테 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선제 타격 정도의 선제 전면 공격인데요. 왜냐하면 그 여타 지역에서 만약에 그 어떤 예를 들면 당장 북한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러한 강대국이 유엔 안보리 이 상임이사국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고 네. 우리 동북아에서도 그러면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반전의 입장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전쟁을 초래한 쪽에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뭐 이게 너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팩터가 끼더라도 우리가 그 반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든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공격에 반대를 해야지 대만과 북한의 문제점들을 먼저 네.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먼 훗날에 언젠가 평가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반전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저도 좀 답답했던 게 풀리는 것 같고요. 네, 한 번에 풀릴 수 있을 것 네네 목이 메이시네요, 선생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말고도 사실 중앙아시아의 주요한 이슈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 쌤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많이 좀 묻혀 있는데요. 그 중앙아시아가 이제 참 생소하죠. 그리고 네. 대부분은 아주 권위주의적 국가였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권위주의적 국가이긴 하고요. 여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자율성도 없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중앙아시아에 무슨 뭐 자연과 음식을 먹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그 나라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네. 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지만 나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잘 모르는, 고립돼 있고 가장 뭔가 후락한 그런 식으로 잘못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에서도 분명히 아주 작지만 그런 민주화를 향한 그런 발걸음들이 있을 수 있고 있다. 특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주노동자들이 송금을 보내오는 걸로 가령 일부 국가들은 GDP의 거의 30% 40%까지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고요. 또 러시아의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 높고 또 러시아가 이제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이제 러시아 제재 찬성은 안 했지만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파병이라든지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는 스스로 거부를 하고 있고 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라고 하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한 현재 명백하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흐름을 같이 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또 그게 오래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듯 뭔가 이 지역에서도 그런 권위주의와 그런 구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도 네. 네, 뭐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거라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점점 그러니까 뭐 대안이 참 안타깝지만 뭐 서구식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더 궁극적으로 자신의 국가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응원해야겠네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네, 정다운 선생님이 동북아시아도 중앙아시아 못지않게 우리 속 시끄러운 곳인데 지금 특히나 여기에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더 이 이슈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선 대만 문제 있잖아요. 근데 네. 대만이 이제 미중 갈등의 핵이기 때문에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이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이게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현재 미중 갈등하고 대만 문제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고 이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걱정을 부풀려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좀 냉정하게 주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미중 갈등이 과거의 이념 갈등이었던 미소 냉전 시기랑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 시기는 상호 간의 교역이 없는 단절된 어떤 그런 고립 경제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대중무역도가 커졌고요. 네. 미국이 또 핵심 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또 중국은 응용기술 층차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친환경이나 탈탄소 시장의 주도권이 중국에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의 격화가 이렇게 되는 이 대만 해협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우리 운명이 매우 완전히 타자화돼가지고 주도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너무 높은. 네. 이거는 참 우리가 1950년에 한국 전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때는 한국 전쟁이 대만 해협의 위기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대만 해협에서 시작되면은 반대로 이제 한반도가 그 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문제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미국이 이제 트럼프 이전까지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전략적 모호성이랑 명확성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주도의 동맹 결속이 이제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의 군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아시아의 군비 경쟁의 격화에 어떻게 하면 한국이 안 휘말릴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일편향적인 사고에서만 현 상황을 바라보면은 뭐 우리 전략적 자율성이 글쎄요. 점점 상실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냥 어떻게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뭐 절대 대만은 독립선언할 일이 없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일은 없어 오히려 이 시각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대비하고 직시해야 위험을 막을 수 있는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은 좀 오히려 더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의 격화 지점에 대만이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그 위기가 한반도로 오면 우리가 이제 군비 증강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외교적 활동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무기를 네, 쓰자고 그게 하니까. 문제죠 지금. 네.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무기를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저희 첨예인대 평화구축센터는 맨날 무기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계속 와서 한심한 소리 하고 있지만 무기를 더 사야 한다. 더 사야 한다. 그러면 암스트레이스는 계속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우리가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 이길 수 있겠냐. 그래도 해야 된다. 막 이러기 때문에 설득이 참 안 되고. 요즘 또 무기 파는데 지금 신났잖아요. 좀 신나죠.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막 얼마 팔았다고 이럴 때마다 이건 정말 어쨌건 저희는 입장이 명확하죠. 총은 먼저 내려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은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28일이지만 어제 정전협정 69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내보내면서 정전협정 70년은 가지 맙시다 이렇게 내긴 했는데 네, 아유, 참. 70년 오겠네요. 기분이 올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일본이 또 아베 신조가 피격을 최근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남북 관계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본의 이런 변화가 또 동북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 근데 안 이제 좋겠죠? 한일 정부 관계가 위기가 없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늘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로 내부 결속을 계속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부 관계로만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정부의 문제로만 계속 보면은 늘 그래 왔으니까 새롭지도 맞아요.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학생이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한중 간의 민간 무기로도 완전히 단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랑 일본은 정부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도 환경 NGO랑 환경 전문가 간의 교류는 단절된 적이 없더라. 그걸 본인이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는 정당이 변하거나 외부 상황이 변하면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항상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사회의 교류나 협력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지속이 돼야만 맞아요.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의 우경화 걱정이죠. 근데 또 일본 내부에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분명히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관계적인 위기가 악화될 때마다 시민들이 그 변화 지점을 좀 찾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이랑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기도 했고, 안 그랬으면 이제 또 8.15 즈음에도 초청하시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좀 자주 초청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참여연대를 초청하기도 하고, 참여연대 찾아오시기도 하고. 근데 지난 99회 때 아시아 연대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일본에 가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더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결국 일본에서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건 일본 시민들인데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동남아시아로도 넘어가 볼게요. 김영조 선생님 동남아시아는 또 동남아시아대로 정신이 없는데 지금 필리핀 선거가 또 최근에는 되게 핫 이슈였잖아요. 그거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금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필리핀 선거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코스 아들 네. 이제 마르코스 봉봉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이름은 좋아요, 네, 봉봉. 네, 당선됐는데 이렇게 우리 사례를 떠올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이 이제 86년 민중혁명으로서 독재 정권을 막을 내렸는데 네. 그 이후로 또 그의 아들이 과거에 대한 과거사 정리라든가 심지어 이제 부정부패에 대한 그 단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그대로 정치 유산화로 활용을 해서 다시 권력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분명한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이 또 왜 일어났는가, 그렇죠. 또 필리핀 민중들은 또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필리핀 사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 것도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는 점점 악화되고 네. 그것이 이제 장기화될 조짐마저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죠. 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활동가들 네.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군부가 이전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고립된 그 상황에서 이제 권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답답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네.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미얀마 군부에게 좀 제한적이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제 주변 국가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얀마가 국제사회 단절 속에서도 이제 아세안과는 뭔가 최소한의 자기 인정이라든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역사적 보더라도 아세안이 이제 국제사회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인 것 같고요.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아세안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이제 비난 성명도 같이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염려스러운 이제 그나마 더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네. 그 실제로 아세안 구성 주요 국가들의 민주주의 퇴행이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한 보다 좀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희망을 얘기하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이런 비난 성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세안 내부 각 국가의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그 내부 여론에 네. 대한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자기들이 그 민주화 정도에 대한 충분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국가들을 그나마 좀 움직이게 하는 것이 힘이 되고 있지 않나. 그 시민사회의 활동과 연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오신 줄도 몰랐네. 예, 예. 네. 그런데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역할이 크고 네. 한데 앞서 이제 정단 선생님 이제 미중 간 갈등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거기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중립성 특히 이제 뭐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중립성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치를 지켜낸다 이런 것들이 오랜 전통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가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이전의 상황과는 좀 비교했을 때도 지금 상황은 개별 국가들의 그 국가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보다 더 전면에 나서고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 이해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치가 않다. 경제적 이익, 뭐 안보적 이익,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복잡한 국내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 수단으로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미중에 낀 그렇죠. 그런 입장. 근데 이제 아세안도 뭔가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굉장히 명확한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조금 만회하고자 했던 것이 그 그룹핑. 네. 하나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지역 협력체를 통해서 뭔가 발언권이라든가 그런 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외교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개별 국가 대 국가 이익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그 외교적 선택도 그 외교 자체가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그 외교적 해결책을 좀 모색하는 데 있어서 네. 아시아 연대라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아세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동북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세안처럼 이렇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김정수 선생님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 새우들의 연합이라고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지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들의 연합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모든 나라들이 약간은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아세안이 진짜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이긴 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대안은 또 마땅히 없는 없으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뭉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또 뭉쳐야지만 가능한데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음. 그것이 어려운 시나리오도 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야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곧 이제 ARF 음. 그 아세안 주도의 그 아세안 안보 포럼이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 거기가 남북한이 같이 있고 미중이 같이 회원국이 있고 뭐 미얀마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세안이 뭐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자기들이 정치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등 또는 긴장 관계에 있는 당사자 국가들이 일단은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상대적으로 잘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그런 대화로 풀 수 있는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미중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뭐 ARF에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G20 네. 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 아세안적인 그런 발상 그런 전통을 좀 이끌어 왔는데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초대한다 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좀 이해 당사자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서 같이 좀 이렇게 식사도 마련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둘이 있으면 싸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작동할 수 있는 여건들은 이 마련이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것을 이벤트성으로 지금 준비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 갈등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네. 이런 좀 굉장히 좀 오랜 좀 제대로 된 노력들이 좀 결실로 사실은 표상되는 것이 대화 자체도 굉장히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세안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옛날의 전통을 살리기에는 그 뭔가 이벤트적인 그리고 국가 이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코이가 한국에 왔지만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완전히 좀 포부는 좀 되게 컸죠. 예, 크고 뭐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뭐 비밀로 할 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해프닝도 있고 뭐 시각에서 봤을 땐 그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세안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장점을 발휘하기에 아세안 내부적인 상황이 좀 녹록지 않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면면들을 봤을 때 조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게 흥미로운 게 저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네.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갔던 거를 엄청 크게 저희 쪽에서 사실상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젤렌스키처럼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그걸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경우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쇼잉하는 건데. 맞아요. 왜 네. 나가가지고 자꾸 국내 정치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밖에 나가고. 실제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가지고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욕 먹고. 네, 2008년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낸 단행본 제목이 바로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였어요. 근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시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긴 했는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3P 정책을 내세우며 신남방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발전을 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선생님들이 평가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런 구호로라도 어쨌건 사람을 내세우고 이렇게 한 거는 의미가 있다 했지만 그것 이상을 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정책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도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어요. 어쨌건 너무나 차이는 날 것 같거든요. 뭐 속으로는 별 차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들 좋고요.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현 정부가 너무 미국 일편향적 정책이라 무슨 대안이 있는지를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외교에 있는지를 저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이 진영 외교에 좀 매몰되지 않고 노련하게 좀 외교적으로
뭔가 마찰을 일으킬 용어를 좀 잘 피해가면서 그 중국, 미국 어디도 딱 이렇게 노라고 외칠 때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K 드라마 말고 K 디플로마시, K 필로소피 같은 것들이 좀 더 고민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후 변화나 전염병 같은 거 이런 네. 전지구적 공통 현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강 구도의 위협을 감소시키면서도 균형자나 조정자로서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존 질서가 미국이 이끄는 단일 패권 질서로만 계속 인식을 하면 뭐 할 일이 없다. 중견국이 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국제 질서 안에 꼭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실은 뭐 G20나 뭐 UN이나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중국, 인도, 러시아 뭐 이렇게 어떤 정치 이념들이나 개발 이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이나 미국 일변도로만 볼 수 없는 다양한 외교적 플랫폼을 고민하는 게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부분이 큽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로서는 저는 글쎄요. 그 어떤 다양성 있는 자율성 있는 외교 정책이 잘 안 보입니다. 예. 네. 잘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어떻게? 아니, 근데 다른 동남아 쪽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남방치를 보이죠? 연계한 신남방치의 한계는 좀 네. 이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구호로서 가치를 내세우는 게 굉장히 좋은데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거기서 이제 진정성이라든가 근본적인 차별화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게 한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났던 게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네. 전략이 본격화되니까 나중에 어떤 그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 인태 전략에도 동남아가 있고 우리 신남방 정책도 동남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무슨 기능적인 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태 전략은 중국 배제, 중국 견제 전략이고 지역 내에서 긴장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동남아 국가들은 그러한 그 배타적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어쨌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남방 정책도 사실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도의 그 미국 영향력에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거의 의존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쵸. 신북방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쓰질 않고요. 사라졌어요. 네, 그건 이제 흔적 지우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순삭됐는데요. 순삭됐는데 근데 인태 전략이라는 말이 어디에나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럽과 외교에서도 유럽의 인태 전략과 우리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그리고 동남아도 사실 인태 전략으로 거의 대체된 것 같아요. 네, 대체되고 심지어 한국과 동남아시아 청년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그 국가들과 어떻게 같이 협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동남아가 주가 아니라 동남아를 매개로 어떻게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말씀하신 핵심은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외교적인 뭐 창의성 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선택과 뭐 옵션 그런 것들이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스스로 이제 구조적인 제약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최소한 5년 동안은 그런 기조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같은 갈등 구조들 중미 미중 갈등 뭐 등등 이게 더 한층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이미 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명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맨날 우리가 한 얘기를 한데 결국 이제 시민사회의 연대,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그러니까 이미 그 거대 정치 그 속에서의 또 혹은 그 경제 구조 이러한 그 대립 그런 것들이 더 확연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은 연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위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기존의 관성대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가령 팬데믹 시절을 거치면서 그런 갈등을 우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들이 분명히 보건 의료나 네. 뭐 그런 방역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갈등 구조들을 좀 살짝 뭐랄까요 뭐 기존의 ODA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어떤 그 각 사회에서의 그런 좀 사회복지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더 우리가 좀 그 연대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우리가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가되 사회는 사회대로 더 많은 의제들을 발굴하고 더 직접적으로 뭔가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는 좀 뭐 아직은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강자이고 갑이고 또 착취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은 두 국가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필리핀이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한국인들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 현지 필리핀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가 연대를 해서 뭔가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계속 추동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이건 그냥 범죄 영역이야 이건 그냥 뭐 다른 영역 파편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통합시켜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대 그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것 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혹은 시민들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정부가 뭘 못한다고 정부 정책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사회도 많이 여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선 맞습니다. 참여연대도 그렇고요. 근데 구제연대 사업이나 이런 거에 그렇죠. 많이 예, 더 그렇죠. 신경을 못 쓰고 있고 더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내 이슈가 또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게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많이 아쉽고 저희가 부족한 게 참 죄송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할리우드 영화에서 악역이나 이 주변부 역할을 아시아 사람들이 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에서도 동남아시아 배우들, 뭐 중앙아시아 배우들 다 이제 이주노동자나 이주민 여성으로 그린다거나 이주민으로 그린다거나 또 아니면 나쁜 케이스처럼 범죄도시 같은 데서는 이제 중국인이나 우리 중국 동포들을 딱 어떤 범죄자 집단 이렇게 그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 시민사회도 시민단체도 좀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우리가 아시아를 보는 눈, 시민들이 아시아를 인식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를 이해한다는 건 뭐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정재환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저부터요? 네. 그 사실 제가 이 다른 두 분에 비해서는 사실 아시아라고 하는 게 가장 카테고리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 게다가 또 중앙아시아라는 나라 그 지역도 또 러시아도 그렇고 참 그 억압적인 정부 하에서 그나마 또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는 그래도 시민사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지역이고 뭐 정보도 많이 적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아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도 있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시민 주도로 혹은 이제 우리가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뭐 물론 그분들이 대부분 엄청난 노동과 또 가사 노동 포함해서 결혼 이주자 같은 경우는 쉽사리 어떤 그런 여유를 갖기 힘들긴 하지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무슨 토론을 한다. 뭐 기존의 활동가분들 중에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이제 오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무슨 뭐 꼭 문제의식이 큰 그런 세미나 말고 일반적인 그냥 사회에서 일반 그 지역 사회에서 있는 세미나라든지 뭐 모든 뭐 봉사 활동도 좋고 뭐 어떤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그 젊고 이 새로운 세대들 훨씬 열려 있고 그런 세대들이 좀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모임부터 적극적으로 그 다가가는 그런 아주 밑바닥부터 다져 나가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와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수많은 뭐 문화 교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젠 조금 더 이제 그 이주민들도 정말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부터 네. 그런 것들이 실천이 돼야지 추상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문제의식 연구자로서 혹은 뭐 지식인으로서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실천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괴리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보고 심지어 그런 데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가뜩이나 지금 혐오의 시대에 그러한 또 가짜 뉴스 그런 걸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대로 된 그런 인식 없이 그냥 만났다가는 문화 차이나 그쵸. 언어 소통 문제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시아를 거대한 담론들을 이해하기 전에 혹은 동시에 우리가 실제 우리가 나가서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행 가는 거고 잠깐 맞아요. 가서 그런 활동하기 힘드니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을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두 분은 분명히 이제 좀 거대한 더 중요한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책적 차원으로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전혀 아니세요. 아니에요? 네. 저도 완전 일상 레벨을 생각했는데. 아 진짜? 네, 이건 제가 말씀해 모자리 다행인데.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네. 이제 제대로 그 아시아를 이해한다는 제대로 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그런 진짜로. 선생님은 뒤에 하든 앞에 하든 계속 안 좋네요. 네, 어쨌든 아시아를 이해한다는 거는 다름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상대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단위를 진짜 일상 레벨로 낮추면 저는 시작은 직접 경험인 여행하고 간접 경험인 독서를 통해서 일단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을 확대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요. 그래야만 일단 생각의 경계라도 넘어서 우리가 지금 국경 경계에 갇혀서 이제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생각의 경계를 넘어야 이제 어떤 원 아시아를 위한 보더리스 디플로마시 되지 않나. 국경 없는 외교관으로. 이게 네. 국경 없는 의사들이 있는데 각 시민들이 맞아. 국경 없는 외교관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나 포용성, 관용의 자세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와 다른 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많이 공부하고 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너무 네.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쉬우신데요, 뭐. 김병준 선생님 많이 부담스럽을 네. 수 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 얹어가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 접촉 면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동남아의 학생들을 파견하는 교환학생 그 교육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교환학생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 영미권 맞아요. 가서 이제 스펙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영어하고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그런 걸 꿈꾸는데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희망적인 건 다녀온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특히 얘기를 해요. 특히 그 문화적인 그 차이, 다름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많이 얘기들 하고 또 현지 친구들과의 경험 그리고 또 이제 역지사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의 입장을 자기가 또 이제 거기서 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 또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 왔을 때는 동남아 사람들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기회는 예전에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경험의 측면도 있고 지식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무지와 이제 미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심리 선생님 어떤 제 한자를 얘기를 쓰시는지 어떻게 하시는군요. 생각해요? 맞아요. 전 아름다움이 있잖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름 따라가는 건가요? 오, 역시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이라서. 원래 성함이 무진 진짜. 거예요. 아, 무지. 근데 보통 이제 여태까지 동남아라든가 타 지역은 이제 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을 모르는 건 무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그 미지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 좀 연구자들 입장도 그렇지만 뭐 모든 영역에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뻔한 얘기긴 하지만. 아유, 네. 그래서 뭐 다 그렇죠. 뭐 그렇지만 저는 괜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게 넓은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거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시아팟을 통해서 그 미지 영역을 다 개척하신 것이 아닌가. 네. 저의 영역을 개척했네요. 네. 이렇게 결론이 미지. 그렇죠. 그 절정파는 그때 신미재 스님과 이미재 스님이 나오셨어요. 네. 저희 두 미지가 두 미지가.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미지근했겠네요. 오늘 삐 경고야.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란 말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100회까지 오니까 마침내 100회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세 분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100회를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시즌2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아예 못한다라고 하고 싶지는 저도 않네요. 그래서 언젠간 저희가 시즌2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세 분 선생님을 또다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뭐 부족하신 분 계세요? 저는 저 초기에 네. 진행해 주셨던 네. 백가용 간사와 이미영 간사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같이 지금 물론 지금 또 이렇게 끝까지 챙겨주신 네. 시민 선생님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한데 인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쌤들 그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미지에 대한 참가로 끝나는군요. 그 뒤풀이를 꼭 하셔야겠는데요. 미지 탐험을 위해서. 네, 네. 아시아팟 너무 아쉽게도 100회로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